활사인묘로 돌아온 양과는 자기 무공으로 녹청독을 골탕 먹였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과야 네 무공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뚱뚱한 도사를 이길 수 없어. 그 말에 양과가 시무룩해지자 소용녀가 따라오라며 다른 석실로 데려갔다. 그 석실은 전에 참새를 잡는 연습을 하던 석실보다 크기가 2배쯤 되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참새 6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소용녀는 거기서 양과에게 경공제종술과 금나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기존에 수련하던 방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잡아야 할 참새 숫자도 늘어나니 자연히 수련의 강도도 올라갔다. 수련에 들어간 지 9일이 지나자 양과는 한 번에 참새 6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에는 점점 넓은 석실로 수련 장소를 옮겨갔고 그럴 때마다 잡아야 하는 참새 수도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다란 석실 안에서 81마리의 참새를 잡는 수련을 했다. 수련을 거듭하는 동안 한옥 침상에서의 내공 수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수련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양과는 마침내 81마리 참새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양과의 무공이 빠르게 진보하는 것을 본 소용녀도 기꺼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밖으로 나가서 유광새를 가르쳐 줄게. 양과는 그러잖아도 석 달을 꼬박 무덤 안에서만 지내 답답하던 차에 밖에서 무공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몹시 흥분되었다. 활사인묘 밖으로 나온 소용녀는 들고 있던 부대의 주둥이를 풀었다. 그러자 참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순간 소용녀는 섬섬옥수 같은 손을 사방으로 휘둘러 날갯짓하는 참새들을 가로막았다. 갇혀있던 부대에서 풀려난 참새들은 당연히 이리저리 날아가려고 파닥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용녀가 두 손으로 휘두르고 막자 81마리 참새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소용녀의 가슴에서 석자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춤을 추듯 두 팔을 흔들어 원을 그리자 81마리의 참새는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듯 하면서도 끝내 그녀의 손바닥이 그리는 원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소용녀는 지금 양과에게 고묘파의 유광새 장법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과는 그저 입을 벌리고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이 쉼없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양과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녀가 어떻게 손을 놀려 새들을 가로막는지, 어떻게 팔을 거두었다가 뻗는지 주시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움직임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보니 마냥 신기하기만 하던 처음과는 달리 장법 속의 세밀한 이치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소용녀가 새들을 막아두었다가 팔을 활짝 펴 두 손을 뻗자 참새들이 줄지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 새들을 다시 붙잡으려면 요교 공벽을 쓰면 돼. 소용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높이 뛰어올라 긴 소매를 휘둘렀다. 그러자 두 줄기 바람이 일며 새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졌다. 참새들은 땅바닥에서 짹짹거리다가 한 마리씩 날개를 퍼덕이며 다시 날아올랐다. 그걸 보고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소용녀의 소매를 끌었다. 곽백부님도 이런 무공은 못할 거예요. 소용녀가 양과에게 말했다. 강문파의 무공은 모두 달라. 유광새 뒤에 이어지는 무공은 요교 공벽이라고 해. 우리 사조님께서 만드신 무공이지. 잘 익혀둬라. 소용녀는 10여 가지 장법을 양과에게 가르쳐 주었고 양과는 하나하나 익혀갔다. 10여일 사이 양과는 유광새 81초식을 모두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거듭했다. 그렇게 양과의 무공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스스로 꾸준히 연마하니 점차 많은 수의 참새를 잡아둘 수 있었다. 그리고 중추절을 지나자 유광새를 완전히 익힐 수 있었다. 이제 장법을 전개하면 81마리의 참새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이제는 그 뚱뚱보 도사를 만나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양과가 되물었다. 그럼 조지경과 맞붙어도 이길 수 있나요? 그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소용녀가 말했다. 저번에 조지경이 할멈을 상대하는 몸놀림을 보니 아직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는 못할 거야. 지금 네 무공 수준은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그 말에 양과가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몇 년 더 익히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고묘파의 무공이 전진교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들어 석실 천장의 석판을 바라보았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일 거야. 지난번 구시성의 늙은 도사와 겨뤄보니 내 무공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더구나. 하지만 그건 고묘파가 전진교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문파에 심오한 무공을 익히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양과는 그간 소용녀가 구척이를 이기지 못한 것이 줄곧 마음에 걸렸는데 이 말을 듣자 걱정이 사라졌다. 선자, 그게 무슨 무공이에요? 그렇게 익히기 어려운가요? 그 말에 소용녀가 양과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게도 우리 문파의 내력을 알려주어야겠구나.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전에 고묘파의 창시자이신 사조님께 절을 올렸지. 그분의 성함은 임조영이라 한다. 수십 년 전 무림에서는 사조님과 왕중양 두 분이 무림 최고수로 거론됐지. 두 분의 무공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후 왕중양이 금나라에 반기를 들면서 행보가 갈리게 되었어. 왕중양은 군사를 일으켜 금나라와 싸우기 바빴던 반면 사조님께서는 묵묵히 수련에 매진하셨지. 그 결과 사조님의 무공이 결국 왕중양을 뛰어넘게 된 거야. 그러나 사조님은 무림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무공을 뽐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그러다 보니 강호에 사조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 이후 왕중양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이 고묘에 은거하며 무학연마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사조님은 몸이 좋지 않아 두 차례나 큰 병을 앓으셨어. 그 바람에 왕중양이 다시 강호에 나왔을 때는 사조님의 무공이 왕중양보다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기를 걸고 무공을 겨루었을 때 왕중양이 사조님께 지고 말았어. 그리고 이 고묘를 사조님께 넘겨주었지. 따라와. 두 분이 남긴 흔적을 보여줄게. 그러곤 양과를 데리고 한 석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석실 모양이 참으로 기묘했다. 앞은 좁고 뒤는 넓은 사다리꼴이었다. 또 동쪽은 반원인가 하면 서쪽은 삼각형 모양이었다. 이 방은 왜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그 말에 소용녀가 답했다. 여기는 왕중양이 무학에 정진하며 수련하던 곳이야. 앞이 좁은 것은 장법을 연마해서고 뒤가 넓은 것은 권법을 썼기 때문이지. 또 동쪽이 둥근 것은 검을 연마해서고 서쪽에 각이 진 것은 표창을 날려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양과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어안이 벙벙했다. 소용녀가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다. 왕중양의 무공이 얼마나 심오한지는 여길 보면 알 수 있지. 양과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천장의 석판에 꽃무늬 같은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뾰족한 도구로 새긴 듯 깊이 파인 곳도 있었고 살짝 긁힌 듯한 자국도 있었다. 소용녀는 동쪽으로 가서 반원 가운데의 한 면을 몇 차례 밀었다. 그러자 커다란 돌이 천천히 움직이며 동굴과 같은 입구가 또 나타났다. 그녀가 촛불을 들고 앞서 들어가자 양과도 얼른 그 뒤를 따랐다. 안에는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은 앞서 본 방과는 완전히 상반된 구조였다. 뒤는 좁고 앞은 넓으며 서쪽이 반원, 동쪽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양과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천장에는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조님 무공의 비밀이야. 사조님이 이 고묘를 손에 넣을 당시에는 사실상 왕중양의 무공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그분은 이 고묘로 옮겨온 후 왕중양이 남겨놓은 이 무공을 깊이 연구하셨지. 그리고 피나는 수련 끝에 그의 모든 무공을 제압할 수 있는 무공을 만들어 여기 새겨놓으셨지. 그 말에 양과가 뛸 듯이 좋아했다. 정말 대단해요. 구척이나 학대통의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왕중양을 이기지는 못할 테니 우리가 여기서 사조님의 무공을 익히기만 하면 당연히 그 도사 영감들을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나 소용녀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소용녀의 말에 양과가 얼른 대답했다. 제가 도울게요. 아쉽게도 너는 무공이 부족해. 소용녀가 힐끗 돌아보며 한마디 던진 말에 양과는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사조님의 이 무공은 옥녀심경이라고 해. 두 사람이 함께 연마하며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건데 당시 사조님은 내 사부님과 함께 연마하셨지. 사조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자 사부님은 수련을 마칠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양과는 다시 얼굴이 환해졌다. 저도 제자니까 함께 수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소용녀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래, 함께 해보자.
우선 첫 단계로 너는 우리 문파의 각종 무공을 익혀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진파 무공을 익혀야 하고 세 번째로 전진파를 제압할 수 있는 옥녀심경을 터득해야 해. 사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14살밖에 되지 않았어. 우리 문파의 무공은 모두 익혔지만 전진파의 무공은 막 시작한 정도였지. 그러니 당연히 옥녀심경은 흉내조차 내보지 못했어. 첫 단계는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연구해가며 수련해보자꾸나. 사실 고묘파 무공에는 소용녀조차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공의 수준은 내공의 크기로 결정된다. 내공이 강할수록 공격에 힘이 실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기보다 내공이 약한 자의 공격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느 문파든 초식과 내공의 흐름이 일치되게 발전시킨다. 그러나 고묘파의 무공은 일반 무공과 크게 달랐다. 일반적인 무공은 상대를 죽이거나 제압할 목적을 가진 공격 초식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초식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묘파의 무공은 오로지 몸을 빠르게 하고 손을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묘파의 조사 임조영이 옥녀심경을 만든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중양을 마음에 둔 임조영은 그저 왕중양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옥녀심경을 만들었을 뿐이다. 임조영은 왕중양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의 급소에 손을 살짝 가져다 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왕중양을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고 왕중양 역시 그 정도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법은 빠르고 가벼울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초식을 덧칠했다. 목적이 오로지 왕중양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옥녀심경에는 무게를 싣는 초식이 없었다. 이는 무학의 기본과 상당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 덕분에 고묘파 무공은 천하 무학의 정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진교 무공에 본의 아니게 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비록 고묘파 무공이 초식의 위력보다는 속도에 집중한 무학이라 하더라도 그 위력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천하제일인으로 불렸던 왕중양의 급소에 손을 가져다 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 반증으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강호에 뛰어든 이막수가 지금은 무림을 공포에 몰아넣은 무림공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날부터 소용녀는 본격적으로 고묘파의 무공을 양과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양과의 나이도 어느덧 16이 되니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어엿한 청년이 된 양과는 처음 고묘에 들어올 때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여전히 양과를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이 무렵 소용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태가 나날이 수려해졌다. 이제 양과는 좁은 석실에 풀어놓은 81마리의 참새를 모두 흩어지지 않게 한 곳에 몰아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용녀가 가르쳐준 천라지망새도 모두 익혔다. 다만 내공이 아직 부족해 움직임이 특별히 민첩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용녀는 이때까지도 양과와 한방을 쓰고 있었다. 양과가 내공을 수련하다가 간혹 문제가 생겨 비명을 지르면 소용녀가 즉시 다가와 한기나 열기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은 남녀유별이라는 관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용녀가 밧줄 위에서 잠을 청하는 사이 양과는 내공을 수련했다. 수련을 마친 양과가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 소용녀의 새하얀 발이 밧줄 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밧줄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모양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익숙해진 터라 그냥 넘겼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양과는 새하얀 소용녀의 발을 보며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양과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가슴에 열기가 차더니 점차 아랫배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양과는 꿈속에서 나비 한 쌍을 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과야, 뭐 하는 거야? 화들짝 놀라 깨어난 양과는 자신이 이제껏 소용녀의 발을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침상에 누워있던 몸이 밧줄 앞에 와 있었다. 양과는 깜짝 놀라 얼른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꽈당하고 침대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선자 죄송해요.
꿈에 나비 한 쌍을 잡았는데 그게 선자발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도 한옥 침상에서 한기가 올라왔는데 양관은 놀란 나머지 운기를 조절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몸이 한기로 뒤덮이며 위아래 이가 딱딱하고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무서워할 것 없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아. 소용녀는 양과를 달래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양과는 한 줄기 온기가 전중혈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점차 몸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곧 안정을 되찾고 스스로 온기를 조절해 한기를 물리쳤다. 다시 밧줄로 돌아가 누운 소용녀는 무릎을 구부려 두 발을 치마 아래로 집어넣었다. 다음 날 소용녀는 양과가 또 꿈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까봐 밧줄을 가지고 옆방에 가서 잠을 잤다. 양과가 다시 한번 잘못했으니 가지 말라고 사정하자 소용녀가 차분히 대답했다.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용서해주는 거야. 네 내공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조심하면 쉽게 주화인마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에 양과는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후부터는 수련하면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 하루는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너도 우리 고묘파의 무공을 모두 익혔으니 내일부터 우리는 전진교의 무공을 연마할 거야. 그러나 전진교 무공을 수련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과거 내 사부님도 전진교 무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아 나 역시 얼마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수련을 해야 돼. 만일 내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해줘.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첫 번째 석실로 들어가 왕중양이 천장에 새겨놓은 기호에 따라 수련했다. 양과의 무공은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기에 처음 며칠은 한 번 보고 그 이치를 바로 깨닫고 연마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나자 오히려 무공이 퇴보해 있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함께 연구해 보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양과는 마음이 급해져 제풀에 화를 내곤 했지만 소용녀는 시종냉정을 잃지 않았다. 나와 사부님이 전진교 무공을 익힐 때도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았어. 그때는 사조님이 이미 세상을 뜨신 후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 문파에서 전해오는 구결을 얻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지. 나는 전진교에 가서 구결을 훔쳐오겠다고 했다가 사부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어. 그리고 이 무공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지. 어쨌든 전진교의 무공이니 익히지 못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화낼 것 없어. 정 안 되면 우리가 가서 전진교 도사를 잡아다 구결을 알아내면 돼.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자기 조지경이 가르쳐준 내공 구결을 떠올린 것이다. 양과는 즉시 자기가 외우고 있는 구결을 읊었다. 조지경이 가르쳐준 것은 전진교 무공의 기본 비결이긴 했지만 그 사용법은 미처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양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용녀는 곰곰이 그 이치를 곱씹은 후 하나씩 양과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리하여 수개월 후에는 왕중양이 석실 천장에 남긴 무공의 정수를 두 사람 다 대강 깨닫게 되었다. 그에 따라 두 사람은 검으로 대련하는 수련을 마쳤다. 소용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옛날에 전진교 무공을 몰래 훔쳐봤을 때는 천하 무학의 정종이라는 이름만 떠들썩했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오묘하기 이를 데 없구나. 그 말에 양과가 대꾸했다. 전진교 무공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사조님께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남기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고묘파가 전진교보다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부터는 옥녀심경을 함께 연습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두 번째 석실로 자리를 옮겨 천장에 새겨진 부호에 따라 천천히 수련을 시작했다. 옥녀심경의 수련은 전진교 무공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임조영이 왕중양의 무공을 깨기 위해 만든 무공이었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무공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석실 천장에 새겨진 그림은 옥녀심경의 요결이었다. 소용녀는 입으로 직접 설명하며 수련법과 요지를 가르쳤다. 옥녀심경은 총 10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소용녀의 사부는 이를 첫 제자인 이막수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고 소용녀에게 전수했다. 그래서 이막수는 그저 기록되어 있는 옥녀심경이 따로 있는 줄만 알았지 사조와 사부가 입으로만 전한 줄은 알지 못했다.
수개월 후 두 사람은 옥녀심경의 외공 수련을 모두 마쳤다. 양과가 전진검법을 쓰면 소용녀가 옥녀검법으로 깨뜨렸고 소용녀가 전진검법을 쓸 때면 양과가 옥녀검법으로 그것을 깨뜨렸다. 옥녀심경은 과연 전진검법을 깨뜨리기 위해 만들었다 할 만했다. 옥녀검법의 초식 하나하나가 전진검법의 초식을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켰다. 고묘파의 옥녀검법은 변화무쌍하며 예측을 불허하는 검초였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묘한 검초가 이루어져서 상대는 그저 눈앞이 어지러지래 꼼짝 못하기 일쑤였다. 외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두 사람은 내공 수련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천장의 그림만 바라봤다. 저 선자 내공 수련이 어려운가요? 양과의 말에 소용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에 사부님께서 옥녀심경의 내공은 두 사람이 함께 수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와는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양과가 왜 자기는 안 되냐고 펄쩍 뛰었다.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 보여. 옥녀심경의 내공을 연마할 때는 온몸의 열기가 끓어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넓고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해서 수련해야 해. 그리고 열기를 즉시 발산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수련해야 해. 나중에는 두 사람이 내공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남녀간의 옷을 벗고 서로를 상대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양과는 몇 년간 수련에 온 마음을 쏟느라 남녀유별 같은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사부와 옷을 풀어 헤치고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확실히 뭔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뭐가 거북한 것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소용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다. 옥녀심경의 내공 수련은 어느 한 곳 쉬운 부분이 없어. 수련 도중 언제든 잘못될 수 있는 거야.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화인마를 당하게 되지. 네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수련해야 비로소 위기를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에 양과도 고개를 끄덕였다. 옥녀심경의 내공을 익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그 말에 소용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외공만 더 익숙하게 되어도 전진교 도사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또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어? 내공 수련은 그만두자. 양과는 사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